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설촌 김용옥 님이 전종일 님께 율포라는 아우를 지어주신 글이 있어요.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글이죠. 네. 짧지만 이 율포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아주 깊더라고요.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이 글이 한자랑 또 우리말 풀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율포의 뜻을 아주 시적으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시적으로요? 네, 그냥 이름 하나 짓는 걸 넘어서 뭐 소리, 마음, 또 세상 이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통찰이 담겨 있죠. 아하.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철학적인 배경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글 처음에 율하고 여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태초에 소리가 있었으니 율려라 하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율은 하늘의 소리요, 여는 땅의 소리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뭔가 하늘과 땅의 근원적인 소리, 리듬, 가락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 율과 여를 합쳐서 율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가락, 네, 리듬을 뜻하는 거죠. 율여, 가락과 리듬이요. 네, 그리고 그래서는 이 율여, 이 가락이 드나드는 곳, 그 문턱 같은 곳이 바로 포, 즉 포구라고 해요. 아, 포구요. 네, 율려가 나오고 드나드름은 포에서 시작하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이 포를 우리 마음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마음이요? 포구를 마음에요? 네, 포는 곧 마음이요. 마음에서 율려는 춤을 추더라. 이렇게요. 아하. 그러니까 포라는 게 그냥 어떤 지리적인 장소, 바닷가 포구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당신의 마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와. 그래서 글을 보면 눈 깜빡이는 거, 고개 끄덕이는 거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네네. 또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는 거, 심지어 우는 소리, 웃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네, 전부 다요. 그걸 전부 가락이라고 본다는 거군요. 야, 세상에 허튼 가락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확 와닿네요, 진짜. 바로 그 지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 스쳐 지나가는 모든 현상, 또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 표현 하나하나 안에 다 고유한 리듬, 즉 가락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가락이 있다. 네. 이 다채로운 가락들이 당신 마음이라는 그 포구에서 나와서 다시 또 마음으로 돌아가고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러니까 희로애락이죠. 이 희로애락이 춤을 춘다고 표현해요. 마음 상태에 따라 춤사위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가락을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는 아주 근원적인 공간이자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제 율포라는 의미가 정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락을 푸는 포구, 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소리, 우주의 리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희로애락 있잖아요. 그 감정의 물결까지 다 끌어안는 그런 넓고 깊은 마음.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2010년 7월 2일 청주에서 설촌 김용옥 님이 지어주신 이 아호에, 이야,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율포는 단순히 그냥 소리의 조화 이런 걸 넘어서요. 당신의 내면, 즉 마음이라는 그 포구가 세상의 온갖 리듬, 률과 어떻게 만나고 또 교감하는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과 세상의 리듬이 만나는 지점. 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당신의 마음이라는 포구, 당신의 율포에서는 지금 어떤 가락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나요? 제 마음의 가락이요? 네. 당신의 일상, 또 스쳐가는 감정들, 이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의 고유한 가락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혹시 전에는 몰랐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가락이라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오늘 율포라는 이름 하나에 담긴 이 우주와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딥다이브가 당신의 생각에도 어떤 잔잔한 울림,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소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죠. 전종일 저자의 명상 에세이집 율포생각. 이걸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네? 율포, 이게 가락의 포구 이런 뜻이래요. 네, 그렇죠. 삶의 희로애락, 모든 리듬이 드나드는 그런 마음의 조화.
아, 맞아. 그런 상징이라고. 근데 저자가 책에서 자기는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기 진달래 예쁘지 않니? 이렇게 가리키는 거라고. 네, 함께 보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부담 없이 한번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죠. 근데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주제안이 나와요. 그렇죠. 30년 영상 끝에 깨달은 핵심 원리다. 이러면서 파장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네, 파장.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있잖아요. 그게 다 고유한 파장을 만든대요. 네, 그리고 그 파장이 결국 우리 건강이나 삶, 이걸 다 결정한다. 마치 TV 채널 바꾸듯이요. 와, 이건 뭐랄까 꽤 급진적인 생각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장 개념이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생각이나 말이 정말로 구체적인 생리적 효과까지 낳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생리적 효과요? 네, 예를 들어서 저자는 춥다고 느낄 때 아, 춥다 이러면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소위 베타파 같은 아, 그런 상태를 만들고 반대로 시원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면역력에 좋은 알파파 같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고 설명을 해요. 흥미롭네요. 말이 몸에 직접 영향을 준다. 좋죠. 그래서 결국은 선택이 먼저고 그 선택이 생각이나 말로 나타나고 그게 파장, 일종의 에너지가 돼서 면역력에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건강이나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인과사슬을 제시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뭐 외부 요인 탓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이런 상당히 강력한 개인 책임론인 거죠. 외부 환경보다는 내면의 선택이 현실을 만든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혹시 이런 철학이 책의 구성 방식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목차가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특이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보통 에세이집이랑 다르죠? 네. 가와 진화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희생이란까지. 이렇게 내용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건 어떤 지식에 위계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아, 위계요? 네, 뭐 깨달음, 이런 거창해 보이는 주제나 아니면 뭐 감기 같은 아주 일상적인 주제나 동등하게 다루는 거죠. 그렇군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마치 뭐랄까, 마음사용 설명서처럼요. 네네. 필요한 부분을 사전 찾듯이 그냥 툭툭 넘겨보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저자의 그 가리키는 철학이 구조적으로도 잘 드러난 셈이죠. 그럼 그 중요한 파장을 만들고 선택하는 내면의 주체, 그건 뭘까요? 책에서는 가랑 진화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아주 핵심적인 구분입니다. 가. 가. 네. 이건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면서 만들어진 가짜나 뭐 에고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에고. 네. 그 뿌리에는 사실 두려움이나 욕망 같은 게 있고요. 저자는 심지어 이걸 과도한 알미 병든 상태, 암과 같다고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와, 세네요. 좀 그렇죠. 반면에 진화는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본성, 어떤 신성한 자아, 이렇게 보는 거죠. 진화, 본성. 네, 모든 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 이렇게 그려져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이 시끄러운 가의 목소리를 딱 알아차리고 그 대신에 고요한 진화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많죠. 그 상당 부분이 이 가에 작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가를 알아차리고 진화로서 선택한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비워라, 내려놓어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 비움, 그게 바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 하나죠. 비움. 네. 욕심, 고정관념, 아니면 뭐 분노 같은 가에 속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워낼 때 진정한 평화나 어떤 성공 같은 게 찾아온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저자는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 때 있잖아요. 아, 있죠. 화나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치미는데 그게 이제 가의 반응인 거죠. 그걸 딱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확 휘둘리는 대신에 아, 가가 또 저러는구나 하고 그냥 관찰하면서 흘려보내는 연습. 아, 관찰. 네, 그걸 비움의 예시로 들기도 하고요. 또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처럼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언어 사용, 이것도 계속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그 건강 문제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독특했어요. 병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습관 같은 그런 패턴이 유전된다.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기전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지점이죠. 네. 질병을 그냥 단순하게 신체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요. 부정적인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파장이 몸으로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마음 상태가 몸으로. 네, 분노 같은 감정은 면역력이 지금 떨어졌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유전자로 병이 딱 결정되는 게 아니고 대물림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언어, 행동 패턴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바꿀 수만 있다면 네. 마치 운명처럼 보였던 그런 질병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와. 물론 이게 현대의학적인 관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아주 극대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율포 생각 딥다이브를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외부 조건의 그냥 결과물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만드는 파장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흥미로운 관점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내 안에 있는 가아, 그 가짜 나와 진아, 진짜 나를 잘 구별하고 의식적으로 진화의 관점에서 좀 조화로운 파장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비움을 통해서 가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꾸준한 실천,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를 결국 난 나를 동일시하는 데서 찾고 그 중심을 진화로 옮겨서 의식적인 선택과 비움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죠. 네. 돈이나 건강, 죄책감 같은 것에 대한 기존 관념을 좀 뒤집는 독창적인 해석들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하고요. 이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나눈 이 파장 이론에 비추어 볼 때요. 당신의 일상에서 혹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말 습관 같은 거 혹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 패턴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파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을 주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받으면 오히려 떨어진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율포 전종일이라는 분의 어록, 착각하지 말라. 여기에 담긴 생각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찾아주신 그 전종일 씨의 핵심 주장을 담은 자료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의 그 짧고 강렬한 말들 속에 숨겨진 철학이나 종교, 또 현대 과학과의 연결점까지 한번 탐색해 볼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의 시각이 어떻게 동서양 지혜와 딱 만나는지 그 지점을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첫 번째 핵심, 세상이 착각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전종일 씨는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착각이고 거울에 비친 상,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착각이다라는 관점은 사실 여러 지혜 전통에서 발견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비어 있다고 보잖아요. 공사상이라고 하죠. 전종일 씨의 말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우리 인식,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재구성된 모습일 뿐이다. 그 자체가 절대적인 실체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 현실이 착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 주장,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일 뿐, 이게 더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죠? 몸이 내가 아니라니요? 와, 이 부분은 진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몸을 나 자신과 똑같이 보는 대신에 잠시 빌려 쓰는 도구, 자동차나 집처럼 내 소유물, 내 것으로 보라는 거죠. 도구다. 네, 진정한 나는 이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또 관찰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존재, 어쩌면 신성에 가깝다는 그런 뉘앙스까지 있어요. 이게 불교의 무아 사상,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몸과 마음의 변화 너머에 있는 순수한 관찰자 의식을 강조하는 요즘 현대 영성 흐름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몸이 단지 도구라면 그럼 그 도구를 쓰는 진짜 나는 뭐고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종일 씨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정에서 그의 세 번째 핵심 주장, 바로 베품의 윤리가 나옵니다. 세상이 일종의 상이고 몸이 도구라면 세상 것들을 막 더 가지려고 애쓰거나 남들과 싸우는 게 좀 무의미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집착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심지어 우리 건강에도 이롭다고 강조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면역력 이야기, 그게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 주는 사랑이 면역력을 높인다. 그거요. 이타적인 행동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전종일 씨 주장이 그런 과학적인 근거와도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반대로 받는 사랑이 해롭다는 건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설명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타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이 우리 신경계나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받는 사랑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부분은 글쎄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아마도 건강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랑 말고요. 외부의 인정이나 애정에 대한 어떤 집착, 소유욕이나 의존성에 가까운 그런 감정 상태를 좀 경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집착적인 갈망 같은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전종일 씨 표현이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핵심은 결국 나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베품의 자세,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세상이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나의 본질은 몸 너머에 있는 존재이고 결국 움켜쥐기보다는 베푸는 삶이 진짜 행복과 건강의 길이다. 이런 전종일 씨의 주장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네, 전종일 씨의 메시지는 동서고금의 지혜하고 또 현대적인 통찰을 그만의 방식으로 아주 간결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당신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성찰의 화두를 던져준다고 할까요? 만약 그의 말처럼 주는 행위가 정말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요.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베품을 의식적으로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잠깐의 시간, 작은 미소 아니면 사소한 친절이라도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당신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좀 흥미로움, 어쩌면 약간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율포전종일 선생의 어록인데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건강의 유일한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운동이나 식단 이런 게 아니라요. 아, 말이 건강의 열쇠라. 정말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이걸 그냥 옛날 이야기로 취부하는 게 아니라 동양의학이랑 또 현대과학의 시각으로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말이라는 게 우리 몸, 이 보이는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이 분석의 핵심은요. 전종일 선생이 건강의 열쇠로 다른 무엇도 아닌 언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딱 꼽았다는 거예요. 네, 언행이요. 특히 따뜻한 말씨는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데워서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하고요. 반대로 차가운 말은 이걸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비유가 나와요. 아, 그 온도 비유 말이죠. 네, 그게 동양의학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아, 정말요?
어떻게 체계적인가요? 동양의학에서는 원래 희로애약 같은 감정, 이걸 칠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정들이 특정 장부 기능이랑 직접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차가운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 있잖아요. 뭐 슬픔이나 공포 같은 거. 네. 이런 감정들은 폐나 신장의 기운을 상하게 해서 기혈순환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어붙는 상태를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기가 잘 흘러야 건강한 건데 말이 그 감정을 통해서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감정을 건드리고 그 감정이 우리 장기나 에너지 순환에까지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이야.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지혜 같은데 그러면 현대 과학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정신신경면역학, PNI라는 분야가 이걸 설명해줘요. 아, PNI요? 두고 본 것 같아요. 네, 이 학문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상태, 즉 정신이 신경계를 통해서 면역체계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거거든요. 차가운 말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우리 뇌에서 이걸 위협으로 딱 인지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죠. 네, 스트레스 그 반응. 이때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높으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아, 염증까지요. 네, 심지어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실제로 몸이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언어폭력 같은 환경은 뇌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상에 부정적인 말이 거의 뭐 생리적인 독소처럼 작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따뜻한 말은요? 이건 우리 몸에서 어떤 좋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나요? 따뜻한 말은 정반대 효과죠. 그러니까 이완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완 반응? 감사나 안정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것들. 네네.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늘려서 혈압을 낮추고 염증 반응도 줄이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높여주죠. 아,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 그 말의 온도가 우리 몸 안의 화학적 환경, 뭐랄까 내면의 기후를 직접 조절하는 셈이에요. 이야, 말의 힘이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록에서는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제된 행동, 이것도 같이 강조하거든요. 근석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아, 네. 그 절제된 행동이라는 게 단순히 욕구를 막 참는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넓게 봐서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자기 조절 능력이요? 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분석이 그 자기 조절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따뜻한 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죠? 긍정적인 말로 내 마음 상태가 좀 안정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건강한 식단이라든지 운동 계획 같은 걸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심리적인 자원, 뭐랄까 마음의 근력 같은 게 더 많다는 거죠. 아하. 반대로 차가운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면 충동적으로 막 폭식하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힘을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러면 그 어록에 건강은 남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이건 좀 들으면 남 탓하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은 이걸 어떻게 보나요? 아,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주장이 사실은 건강이라는 걸 개인의 노력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관계요? 네, 실제로 과학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뭐랄까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네. 반대로 주변에 좋은 관계, 즉 강한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행동이 결국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이로운 건강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종의 상호성의 원리라고 할까요? 아, 상호성의 원리?
내가 먼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씨앗을 뿌리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물론 이 분석에서도 그냥 외부 환경 탓만 하면서 무력감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회복 탄력성이나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관계 속에서 건강이 만들어진다는 통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 자체도 인정을 하듯이 말과 행동이 건강의 전문은 아닐 텐데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것들, 운동이나 식단 같은 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 점은 분석에서도 어록의 한계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운동과 영양은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 필수 기둥이죠. 그렇죠. 따뜻한 말로 만들어진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이런 건강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게 도와주는 좋은 토양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 토양 역할이요? 기반이 되어준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만약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최우선이라는 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치료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명확히 해야겠네요. 마음의 힘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대체제는 아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말이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감정 또 심리적인 반응, 더 나아가서는 행동 선택에까지 정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따뜻한 말은 우리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건강과 건강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차가운 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동양의 오래된 지혜랑 최신 과학 연구가 이 지점에서 정말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참 신기하죠. 결국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신체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 또 우리가 만든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면 상태를 가꾸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가는 결과물인 셈입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딥다이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분석 자료가 던지는 질문을 한번 당신께도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어록의 마지막 구절이 말에도 씨가 있다인데요. 이 말처럼 오늘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음식이라는 단어를 아주 새롭게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존을 위해 먹는 거, 이거 말고도 사실 음식이 두 가지나 더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주장이죠? 전종일시의 율포생각, 이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이 재밌는 게 건강을 그냥 우리 몸 상태?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동아시아의 그 전통적인 세계관 있잖아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 요소와의 어떤 조화, 관계 속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하거든요. 아, 천지인사상이랑 건강을 연결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알아차림인데요. 이게 뭐랄까 그냥 아는 것 이상이에요. 어떤 깊은 깨달음, 사물의 본질이나 내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 네,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그 세 가지 음식, 하늘, 땅, 사람 음식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리고 그 균형이 혹시 깨졌을 때 그걸 딱 알아차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가볼까요? 하늘의 음식. 이게 공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기.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생명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동양 철학에서 천, 하늘은 보통 비물질적인 어떤 근원, 기운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율포의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 더 나아간다고요? 그냥 숨 쉬는 거 이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미세먼지나 공기질 문제 이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만 너무 했구나 하는 그 소통 방식의 문제 그거랑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소통이요? 숨 쉬는 거랑 소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이나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태도 자체가 하늘의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알아차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원활한 소통 자체가 아주 중요한 영양소다.
이렇게 보는 셈입니다. 와, 숨쉬기랑 소통을 연결하다니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신선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건 우리한테 좀 익숙한 거네요. 땅의 음식, 지. 먹거리잖아요. 만물을 길러내는 땅.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윌포는 이 땅의 음식에 대해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딱 한마디, 배고픔만 해결하면 된다. 배고픔만 해결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막 계속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걸 비유하기를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계속 감기약 먹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남는 건 뭐냐? 비만이라는 부작용뿐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된다. 그렇군요. 그럼 소화기 질환 같은 건요? 이것도 혹시 알아차림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율포는 이걸 이렇게 연결해요. 아, 내가 땅의 음식만이 진짜 음식인 줄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탐닉하고 편식했구나 라는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혹은 좀 이기적인 태도 같은 거요. 그런 게 몸의 불균형, 즉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와, 이것도 깊네요. 하늘의 소통, 땅의 물질.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음식이겠네요.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네, 정신적인 자양분이죠. 이게 부족하면 예를 들어 치매나 화병 같은 그런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다고 봐요. 아, 화병. 그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많다고 하는 그거요.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거 꾹꾹 참다가 생긴다는. 네, 맞아요. 근데 율포 해석은 여기서도 조금 독특해요. 단순히 억울해서 생긴 병, 이렇게만 보질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이걸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너무 애썼지, 정작 나니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알아차림과 연결을 시켜요. 받으는 것만 하고 주지 못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 환경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사람의 음식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한 관계의 문제, 특히 내가 먼저 주는 사랑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보게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듣고 보니 편식이라는 말도 완전히 새롭게 들리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식 가려먹는 그런 편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인 소통, 땅의 음식인 물질, 그리고 사람의 음식인 사랑,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영양소 중에 뭔가 하나에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런 불균형 상태 자체를 편식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네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율포는 질병을 꼭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이, 정신 차려, 지금 뭔가 균형이 안 맞아, 이렇게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 뭐랄까 알아차림을 촉구하는 몸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 약 같은 건 당장의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뭐랄까 일시적인 마취제 같은 걸로 보고요. 진짜 근본적인 치유는 결국 이 세 가지 음식, 즉 하늘, 땅,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마음 공부, 또 마음 수련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마음 공부와 수련, 결국 자기 성찰이 핵심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공기, 즉 소통, 그리고 먹거리, 즉 물질, 마지막으로 사랑, 즉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건 결국 이 세 가지 음식의 균형,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는 알아차림, 여기에 달려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실천적인 지침이랄까요? 그걸로 율포는 마지막에 감고사, 이 세 글자를 제시합니다. 감고사. 네. 하늘의 음식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땅의 음식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음식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이 마음과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감사, 고마움, 사랑. 이게 세 가지 음식과 딱 연결되네요. 이거야말로 정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지침이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통 방식, 또 물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도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소, 음식이라고 한번 여겨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율포존종님의 이 세상에 죄인은 없다. 네, 이 글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네, 정말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깨달은 이의 관점에서는 죄인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 과연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에 이르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이 글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요. 자연현상이라는 좀 독특한 렌즈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그래서 처음 들은 비유가 참 재밌어요. 그 산사태로 바위가 굴러서 나무가 부러지고 그 밑에 있던 개구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뭐 바위나 비바람한테 책임을 묻거나 죄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비, 바람, 태양 같은 이런 자연현상은 어떤 뭐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치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치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홍수가 나서 큰 피해가 나도 물 자체를 죄인 취급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관점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지점이 정말 뭐랄까 파격적이에요. 네, 그쵸.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이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뭐 환경이든 아니면 뭐 지식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음양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네, 그 음양 비유가 아마 인간의 복잡성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람은 뭐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 면만 보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딱 잘라 판단할 수 없다는 상황에 따라서 같은 행동도 다르게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뭐 이렇게요. 예를 들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우리가 죄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네,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행동도 결국은 뭐 생존 본능이라든지 아니면 처한 환경 또는 뭐 각자가 가진 지식이나 상식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이런 주장도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치매 환자의 예를 든 것처럼요. 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틀일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으로도 이어져요. 사회적인 틀이요. 네, 그래서는 동쪽 나라의 죄가 서쪽 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예를 들거든요. 본래 죄는 없는데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유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심지어 그 사막에서 아기에게 오줌이라도 먹여서 살리려다가 결국 아기가 죽게 된 그런 비극적인 예시를 들면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부분은 정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쵸. 하늘에서 떨어진 돌에 맞는 걸 뭐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듯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을 재해석하는 방식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 부분도 있었죠. 어떻게 재해석했죠?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잘못된 법이나 어떤 시스템 자체는 비판할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틀에 걸려든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확장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황에 놓인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이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나 책임에 대한 통념에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딱 재단하기보다는 마치 자연현상처럼 복잡한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 보자는 제안인 거죠. 네, 맞아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각자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좀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따뜻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글의 관점처럼 우리가 잠시 죄나 잘못이라는 그 판단의 잣대를 한번 내려놓는다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 함께 살펴볼 글은요. 전종일님의 오해와 이해입니다. 네. 이게 뭐랄까,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랑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하는 그 생각 사이의 관계, 그런 걸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꽤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글의 핵심 주장,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걸 좀 깊게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글, 세상이 어떻게 내 거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글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 대해 갖는 불만들 있잖아요. 세상 무섭다, 살기 너무 힘들다, 인정거리가 없다, 뭐 이런 것들요. 네네, 흔히들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나를 몰라서 세상을 탓한다. 그렇죠.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세상을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오해하면 세상도 똑같이 나를 오해하고, 반대로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세상도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죠.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나의 거울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강렬했어요. 내가 남을 이해하려고는 잘 안 하면서 어떻게 세상한테 나를 이해해달라고 바라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네, 그 부분. 좀 뼈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남이 나를 이해해주길 기다리는 건 진짜 어렵다. 거의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내가 남을 이해하는 건 식은 죽 먹기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쉽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점, 그 열쇠를 바깥 세상이나 다른 사람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에게서. 네,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딱 이어지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하면 신기하게도 나를 둘러싼 세상이나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는 만약에 자꾸 세상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쌓인다. 그러면 그건 내가 아직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남 탓하기 전에. 네, 밖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좀 들여다보고 나를 좀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자살이라는 되게 극단적인 예시까지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있었죠. 내가 세상을 등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하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오직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행복의 열쇠를 남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 즉 이해받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죠. 나를 이해해줄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딱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나에게 좀 우호적으로 보이고 여기가 살만한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생각에 정말 큰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전종일님의 오해와 이해를 함께 곱씹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핵심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시작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먼저 세상을 이해하려 할 때 세상도 나를 이해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 생각,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만약에요, 이 글의 주장처럼 세상이 정말 나의 거울이라면 오늘 당장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아주 작은 변화, 딱 하나만 준다고 했을 때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 하나로도요? 네, 혹시 지금 당신이 좀 오해하고 있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대상이 있잖아요. 딱 하나만이라도 괜찮으니 의식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거울 속 세상은 과연 어떤 다른 표정을 당신에게 보여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율포 전종일, 그의 글 사람이란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참 독특하시더라고요. 특히 사람과 만물의 관계에 대한 시각,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한번 파헤쳐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신선하다 느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인간을 그냥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 아니라 신성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아주 능동적인 파트너로 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 하느님은 음이요, 사람은 하느님의 양. 이 대목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전통적인 음양 사상을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이걸 신과 인간 관계에 딱 적용해서 둘은 하나다, 분리될 수 없다.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요. 네, 그렇죠. 핵심은 그 상호 의존성이에요. 신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바탕,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고요. 인간은 그 위에서 활동하는 드러남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은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완성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성도 인간이라는 파트너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준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 비유가 나오는군요. 동물이 거울 보고 자기를 못 알아보고 놀라는 것처럼.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더 깊은 본성, 그 음적인 측면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모름, 이 무지 때문에 신을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 무지에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전환이에요. 그래서 해결책도 기도를 더 하거나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걸 아는 것, 깨달음이라는 거죠. 일종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보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라는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쁜 장미꽃도 심지어 자료에 나온 하찮아 보이는 곰팡이까지도 다 나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건 이제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절대적인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이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바로 윤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모든 게 다 나라면 다른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뭐랄까, 이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반대로 다른 걸 해치면요. 그건 곧 나 자신을 해치는 행위, 자기 파괴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마음 상태가 물질 세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까지 하잖아요. 그 장미 이야기, 예쁘다 하면 더 고와지고 밉다 하면 시든다. 또 고운 마음은 하얀 곰팡이를, 고약한 마음은 검은 곰팡이를 만든다.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의 의식,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어떤 능동적인 힘이라고 보는 믿음입니다. 개인의 마음 상태가 곧바로 바깥 현실에 반영된다. 뭐랄까, 일종의 실제 피드백 루트 같은 걸 생각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계속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알면 아무래도 좀 더 윤리적으로 살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가만히 보면 도교의 음양사상이나 불교의 연기설 같은 거랑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요소들이 보이죠. 서양 철학의 범실론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딱 엮어서 신은 인간은 양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고 모든 것은 나라는 급진적인 주장, 또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까지 상당히 독창적인 체계를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그걸 조합하고 발전시킨 방식이 아주 독창적이죠. 그래서 그의 철학에서 보면 윤리라는 게 누가 밖에서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그냥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타심이 가장 실용적인 자기 강화 전략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
율포전종일의 세계관, 핵심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신과 인간을 음양 파트너로 보고 모든 존재가 결국엔 나이고 또 마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통찰. 어떠셨나요? 저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도 인상 깊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이 깨달음은요, 우리가 연민이나 협력을 그냥 도덕적인 어떤 좋은 것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자기 보존 그리고 자기 강화 전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당신의 마음 상태가 그의 주장처럼 아주 조금이라도 이 바깥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럼 오늘 하루 딱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그걸 의식적으로 한번 품고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혹은 뭐 아무 변화가 없는지 그냥 한번 관찰해보는 거죠. 작은 실험처럼요.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율포 전종일님의 글 아부란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아부라는 단어가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있고. 맞아요. 보통은 좀 그렇죠. 근데 이 글은 이걸 아주 새롭게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글이 제시하는 그 아부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이게 뭐 관계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지 그 주장을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좀 진정성 없고 뭔가 바라는 그런 행위, 그런 아부 말고요. 네네. 오히려 관계를 위한 필수 기술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지혜다. 이렇게 재정의하고 있거든요. 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핵심은 그거죠. 소통의 중심을 나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게 두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글에서 이건 정말 하지 마라. 관계 망친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들은 뭔가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훈계, 지적질하는 거? 그렇죠. 또 반말이나 욕설은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의외로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는 거. 아, 자기 자랑. 네. 또 상대를 좀 낮춰보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편들어주지 않는 태도. 편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 잘못을 자꾸 이렇게 들추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관계 브레이커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런 말 자주 하는 게 바로 친구 없고 외로운 이유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세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거나 뭐 비판을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냥 간섭이나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불쾌감만 주는 거예요. 의도랑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걸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소통의 키를 상대방에게 넘겨줘라.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보죠. 이 글에서 적극 권장하는 말, 듣고 싶은 말, 이걸 아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권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여기서부터 진짜 좀 재밌어지는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좀 대담해지죠. 기본적으로는 칭찬, 격려, 네. 용기를 주는 말들,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이해한다, 공감한다 이런 표현들. 이해와 공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나는 너 편이다. 이 확신을 주는 모든 말들이요. 이걸 그냥 예의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를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성공이랑 연결시키는 지정. 이게 정말 파격적인 것 같아요. 네, 거기가 아주 도발적이죠. 부자들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해요. 아부,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소통을 잘하면 사랑받고 성공한다. 근데 반대로 난 뭐 아부 같은 거 못해. 이러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외롭게 산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와, 이거 정말 논쟁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한 사람의 그 말하는 방식, 소통 방식이 정말 삶의 어떤 물질적인 결과에까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글은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부하면 여전히 뭔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 글은 그 부정적인 인식은 어떻게 다루나요? 아,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는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계산적으로 하는 아부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좀 얕보게 만든다, 깔보게 만든다고 표현하죠. 아, 오히려 역효과다. 네, 반면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아부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돌고 돌아서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해요. 결국은 의도의 순수성이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심지어 제일 가깝다고 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한테까지도 대가 없이 아부를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결국 이 글의 관점을 쭉 따라가 보면요. 어떤 이기적인 개선 없이 그냥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소통 방식? 그게 역설적으로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의 소통이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된다. 네, 뭐 개인의 행복이나 성공에 직결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동양적인 지혜 같기도 하고요. 오늘 율포 전종일님의 글을 통해서 아부라는 단어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 특히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하는 그 행위가 관계와 성공의 비밀일 수 있다. 이런 좀 대담한 주장이었죠.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사는 거랑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 그 사이에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냐, 이걸 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글은 심지어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아부를 하라고까지 말하거든요. 네. 만약에 당신의 대화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상대방을 좀 칭찬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설령 그게 처음에는 스스로 좀 이거 아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지라도요. 그게 실제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글이 말하는 부나 성공, 이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율포 전종일의 외로움에 대한 글, 이걸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외로움. 이거 참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다들 연결된 것 같은 세상인데도 오히려 더 외롭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살펴볼 글은요, 이 외로움의 원인을 좀 다르게 봐요. 바로 우리 안에 이기적인 고집, 뭐랄까 그 에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율포가 외로움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원인을 뭘로 보는지, 그리고 해법은 뭔지 이걸 좀 파헤쳐보면서 당신의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 네, 이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율포는요, 이 외로움을 그냥 혼자 있어서 쓸쓸하다, 이런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까지 규정합니다. 병이요? 와, 상당히 심각하게 보네요. 네, 그냥 기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심각하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진단하는 거죠. 아, 병으로 본다는 건 정말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그럼 이 병의 근본 원인, 그건 뭘까요? 보통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율포의 좀 독특한 시각인데요. 외로움의 핵심 원인을 단절로 보거든요. 단절이요? 네. 근데 그 단절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기적인 나의 고집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요. 아, 그러니까 남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 내 고집 때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벽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고집. 이걸 율포는 에고라고 부르는군요. 저 이 에고라는 개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을 보면 꼭 내 안에 다른 존재처럼 묘사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요. 율포는 에고를 내 속에서 맞다고 옳다고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놈,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와, 놈이라고까지요? 네, 뭐랄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옳아 하고 막 소리치는 변호사 같다고 할까요? 아하.
이 에고라는 놈은 계속해서 나와 너를 가르고 분리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분리의식. 네. 심지어 이게 재밌는 게 객관적으로 정말 옳은 주장을 할 때조차도요. 그 옳음 자체에 집착하는 태도, 그것마저도 에고의 작용이라고 봐요. 아,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옳다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아집, 그게 핵심인 거죠. 그 아집이 결국 스스로를 이렇게 외롭게 고립시키는 거군요. 아, 그럼 이 깊은 병, 이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율포가 제시하는 해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율포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공부가 유일한 길이라고요. 마음 공부요? 혹시 뭐 책을 읽거나 지식을 쌓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긍정학원 같은? 아니요, 그런 지식 습득과는 좀 달라요. 긍정 학원이랑도 거리가 있고요. 핵심은 고집을 내려놓는 공부예요. 다시 말해서 에고를 내려놓는 공부라는 구체적인 수행인 거죠. 에고를 내려놓는 공부. 네, 내 안에서 자꾸 내가 옳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 주장을 좀 멈추는 연습. 네, 그런 거예요. 아,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라는 게요. 그냥 뭐 우리가 대화 나누는 그런 차원 이상이에요. 아, 단순 대화가 아니고요. 네. 그 단절의 정반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확 트이고 모든 것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는 상태. 뭐랄까 벽을 허무는 것에 가깝죠. 와, 상당히 근본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율포는 고집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되면 외로운 병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에고를 내려놓고 그 본래의 연결성, 그걸 회복하면 외로움 자체가 그냥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외로울 때 뭘 해야 할지. 네, 외로움을 느낄 때가 바로 기회예요. 율포는 그 외로움을 피하거나 막 구정하지 말고 오히려 중요한 신호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신호요? 어떤 신호죠? 핵심은 알아차림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외로우면 아, 내가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그 순간 이것도 내 고집 때문인가? 하고 딱 자각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알아차림 자체가 에고와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거리를 만든다. 네, 내 생각의 패턴, 특히 그 고집 부리는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이기적인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소통이 찾아와 외로움은 어느새 물러가 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러면 연결이 회복된다. 이런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아차림, 내려놓음, 그리고 소통, 연결이죠. 자, 오늘 울포전종일의 글을 통해서 외로움에 대한 정말 깊은 총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외로움은 어떤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에고, 즉 이기적인 고집이 만드는 병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치유는 마음 공부를 통해 그 에고를 내려놓고 본래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인 소통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 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아마 이거 같아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남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 그 고집 부리는 놈 있잖아요. 그 에고를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군요. 네, 진정한 연결은 결국 당신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본래적인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에고가 만든 분리라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혹시 당신이 삶에서 겪는 다른 어려움들 중에서도 이 분리감이 뿌리가 되는 것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내려놓음이라는 이 열쇠로 당신의 다른 문제들을 다시 바라볼 때 당신의 관점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